덴마크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전략분석관의 긴급 브리핑 직후 나토 사령부 장성들이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사는 믿을 수 없다며 비웃던 덴마크가 어떻게 한국 기업에게 10조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겠다며 매달리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8시간 전 워싱턴 펜타곤 지하 3층 전략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번스입니다. 펜타곤에서 20년간 유럽 및 아시아 방산 전략을 분석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옥스퍼드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냉전 시대부터 테러와의 전쟁까지 수많은 분쟁, 지역의 무기 수급을 담당해왔습니다. 제 경력을 통틀어 그날처럼 등골이 서늘하고 제 자신이, 아니 미국이라는 거대한 패권국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제 맞은편에는 덴마크 국방장관 라스무센이 마치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산 무기는 나토 표준에 맞지 않는 아시아의 저가품일 뿐이라며 콧방귀를 뀌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라스무센 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미스터 번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세자르 자주포 19문을 전량 기부했을 때 미국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공백을 최우선으로 메워주겠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고가 없다니요? 러시아가 발트해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맨손으로 싸우라는 겁니까? 그의 외침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블릿 PC의 화면을 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미 육군의 탄약 및 자주포 재고 현황이 떠 있었죠. 장관님, 냉정해지십시오. 미국도 지금 한계입니다. 텍사스와 엘라베마의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로 나가는 물량을 대기도 벅찹니다. 프랑스, 독일, 그들은 자국 방어하기도 바빠서 납기일을 5년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즉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곳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 그곳만이 당신들이 원하는 K9 자주포를, 그것도 6개월 안에 덴마크 항구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라스무센 장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또 그 한국 얘기입니까? K9. 그건 3년 전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탈락시킨 기종 아닙니까? 춥고 습한 덴마크 기후에는 맞지 않는다고 우리 기술진이 결론 내렸잖소. 게다가 그들은 동아시아의 변방 국가 아닙니까? 나토의 핵심인 우리가, 바이킹의 후예인 우리가 고작 아시아의 하청 공장 같은 나라의 국방을 맡기라는 겁니까? 그의 오만함은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덴마크는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했으나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폄하하며 이스라엘제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와의 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를 위해 수출을 전면 중단해버렸고 덴마크는 달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이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장관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하청 공장이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저는 펜타곤이 작성한 1급 기밀 보고서 ROK Defense Industry Capability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평가를 펼쳤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빨라서가 아닙니다. 성능, 가격, 납기, 그리고 후속 지원까지. 지금 한국은 미국의 백업이 아니라 미국조차 따라갈 수 없는 메인스트림입니다.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 K9 자주포는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눈보라 치는 노르웨이부터 펄펄 끓는 이집트 사막, 거친 호주의 황무지까지. 한국산 무기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70년을 버텨온 생존에 미친 사람들이 만든 무기니까요.
라스무센 장관은 제 말에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그들도 굽히고 들어오지 않겠소. 우리가 누구요? 덴마크요. 그들에게 유럽 시장을 열어주는 거니 고마워하며 달려들 거 아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덴마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1980년대의 개발도상국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면 꼬리를 흔드는 그런 나라로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워싱턴 전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들어온 첩보에 따르면 한화는 당신들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협상을 엎어버린다고요? 라스무센 장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한국 기업 따위가 일국의 국방장관을 문전박대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들은 더 이상 물건을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한화는 이미 덴마크가 과거에 저지른 신뢰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 기술을 비웃고 근거 없는 핑계로 계약을 파기했던 그날의 오만함이 이제 10조 원짜리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회의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에게 진짜 충격적인 소식, 즉 한국이 덴마크 대신 선택한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그 파트너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아마 라스무센 장관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안색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공에 손이 저으며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아시아의 작은 기업이 유럽 국가의 10조 원짜리 수표를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오만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의 외침을 들으며 3년 전 그가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덴마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최종 기종 선정 회의에서 그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 준비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기술 제안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이스라엘 엘비트 시스템즈 관계자들과 와인을 잔에 채우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북유럽의 겨울을 한국의 에어컨이나 만드는 기술로 버틸 수 있겠느냐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죠. 한국 기술진은 덴마크의 혹독한 환경에 맞춰 특수 설계된 저온 시동 장치와 궤도, 동결 방지 시스템을 설명하려 했지만 라스무센은 우리는 급이 맞는 파트너와 일하고 싶다며 그들을 회의실 밖으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팽개친 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심과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덴마크가 그토록 신뢰했던 이스라엘의 ATMOS 자주포는 중동 전쟁의 화마 속에서 단 한 대도 인도되지 못했고 덴마크 군은 구식 견인포 면문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그들이 비웃었던 한국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에 단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하며 광속 납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이제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북유럽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장관님, 당신이 말하는 그 10조 원은 지금 한국에게 그리 큰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하나의 수주 잔고는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K9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3년 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 기술력을 모욕했을 때 한국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신뢰를 깬 파트너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닙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허둥지둥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덴마크 총리실의 직인이 찍힌 전액 일시불 결제 보증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0조 원을 일시불로, 그것도 한국이 원하는 화폐 단위로 결제하겠다고 총리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계약 즉시 성금으로 50%를 쏘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 대금 10조 원을 현찰로 한 번에 입금합니까? 이건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한화 공장 라인은 지금 24시간 풀가동 중이며 그곳의 노동자들은 단순한 기계공이 아니라 내 나라의 무기가 세계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뭉친 국가대표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전해 들은 한화 고위 관계자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덴마크. 3년 전 우리 기술자들을 문전박대한 곳 말인가? 그들이 100조를 가져와도 우리 생산 라인의 우선순위는 우리 무기를 믿어준 친구들이 먼저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창원 공장의 실시간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수십 대의 K9 자주포가 마치 거대한 강철 괴수처럼 위용을 뽐내며 출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폴란드 국기와 호주 국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라스무센은 그 영상을 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제3라인에 있는 물량들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웃돈을 30% 더 얹어주겠습니다. 제발, 우리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 물량들은 이미 계약된 국가들과의 약속입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납기일을 어긴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덴마크의 안보를 도박판에 올리고 이스라엘의 로비에 휘둘릴 때 한국은 묵묵히 기술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그 시간을 사겠다고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가벼운 민족이 아닙니다. 이때 제 스마트폰으로 긴급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기획실에서 보낸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제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긍정적인 답변입니까? 저는 화면을 끄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방금 한화 측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덴마크의 10조 원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산 중인 다음 분량의 K9 자주포는 덴마크가 아닌 제3의 국가로 전량 배정되었습니다. 라스무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제3의 국가라니요? 우리보다 더 급한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루마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배후에는 펜타곤조차 예상치 못한 한국만의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당신들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유럽에서의 영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덴마크가 자존심을 세우려다 놓친 것이 단순한 자주포 백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내민 그 10조 원. 일시불 결제 보증서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맥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총리의 친필 서명과 국방부의 공식 직인이 찍힌 그 문서는 사실상 덴마크라는 한 국가의 자존심을 통째로 한국 기업의 발치에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전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덴마크가 저지른 그 오만한 착각의 깊이에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펜타곤에서 세계 각국의 무기 거래를 지켜봤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돈 몇 푼에 움직이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제가 침묵을 지키자 더욱 조급해진 듯 테이블 위로 몸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미스터 번스, 10조 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 번에 채워줄 수 있는 거대한 자금이란 말입니다. 한화라는 기업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건 비즈니스의 기본조차 안 된 행동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뭉치를 뒤적여 3년 전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의 혹한기 시험장에서 작성된 비밀 보고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비즈니스의 기본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3년 전의 일을 복기해 보시죠. 당시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지는 덴마크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북극권 특수 패키지를 개발해 왔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엔진이 얼어붙지 않고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손가락이 얼어터져 가며 장비를 점검할 때 당신들은 따뜻한 관저에서 아시아의 열대 기후에서 온 무기가 북유럽의 눈보라를 견딜 리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술진이 준비한 500페이지 분량의 기술 데이터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던 게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버린 건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신뢰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신뢰는 10조 원, 아니 100조 원을 가져와도 살 수 없는 그들 민족의 DNA. 그 자체라는 사실을 왜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라스무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3년 전,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로비에 휘둘려 한국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그 결과가 지금의 안보 붕괴로 돌아온 것이죠. 저는 이어 스크린에 루마니아 국방부와 하나가 체결한 1차 계약서를 띄웠습니다. 장관님께서 10조 원을 흔드시는 동안 루마니아는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루마니아는 돈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루마니아 땅에 한국의 방산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받아 동유럽 전체의 안보를 한국과 함께 책임지겠다는 혈맹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창원 공장을 방문했을 때 기름때 묻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을 잡으며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돈줄로 보는 오만한 국가보다 자신들을 진정한 동맹으로 대우하는 국가를 위해 공장을 20시간 풀가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덴마크의 10조 원을 거절하고 루마니아의 1조 원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회의실에 흐르는 침묵은 잔인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꺼내지 않은 진짜 진실은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펜타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와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거대한 빅픽처의 일부였습니다. 장관님, 루마니아와 한국의 계약서 32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엔 무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도입과 함께 흑해를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쓰는 나라에게 에너지 안보와 첨단 기술 생태계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덴마크가 한국을 무시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를 잇는 이른바 K방산 벨트를 완성했고 이제 나토 NATO 내부의 실질적인 군수 표준은 미국의 에이브럼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아니라 한국의 K9과 K2 전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유럽의 방산 패권은 이미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집어들었지만 뚜껑조차 따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덴마크가 놓친 것은 단순한 자주포 백문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구명보트였다는 사실을요. 펜타곤 지하 벙커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루마니아로 향하는 한국의 수송선들이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점들은 마치 덴마크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해의 차가운 파도를 가르며 동유럽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과 함께 묵묵히 전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자들에게 남겨진 건 오직 뼈저린 후회와 무너진 안보뿐이죠. 덴마크의 1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된 그날, 펜타곤은 대한민국의 무서운 저력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 안보의 중심은 워싱턴이나 브뤼셀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의 그 뜨거운 공장 라인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의 김철수 공장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이끌고 공장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문은 단순히 공장의 뒷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비밀리에 준비해 온 거대한 안보 전략의 핵심부로 통하는 통로였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코끝을 자극한 것은 무거운 쇠냄새와 차가운 바닷바람이 섞인 묘한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20년간 펜타곤에서 전 세계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온 저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더 거대한 제2, 건조 도크 한가운데에 마치 신화 속의 괴수 리바이어던이 지상으로 올라온 듯한 하얀색 강철 함선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체의 앞부분은 물살을 가르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짓부수고 깨뜨리기 위해 설계된 투박하면서도 폭력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 공장장은 파도 소리를 뚫고 명징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원자력 추진 쇠빙선,
프로젝트명 타이탄 체첸입니다. 쇠빙선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기껏해야 자주포 정도나 만드는 줄 알았던 이 나라가 극지방의 두꺼운 얼음을 깨부수는 쇠빙선을, 그것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독자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조선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쇠빙선 건조 기술은 러시아나 핀란드 같은 북부의 강대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최첨단 안보 기술의 성역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한국은 눈도 제대로 오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당신들이 무슨 노하우로 이런 배를 만든단 말입니까? 이건 러시아의 기술을 베낀 짝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김 공장장은 제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선체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미스터 번스, 짝퉁이라니요. 섭섭한 말씀이십니다. 저 붉은색 도료 밑에 숨겨진 강판의 두께가 보이십니까? 저건 저희 포스코와 협업하여 개발한 극저온용 특수강입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는 인성을 자랑하죠. 두께만 무려 80mm입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쇠빙선 아르티카급도 기껏해야 50mm 수준에 불과합니다. 80mm의 특수 강판. 그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강철 요새였습니다. 김 공장장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추진력입니다. 이 배에는 저희가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연료 주입으로 지구를 10바퀴 돌 수 있고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면 두께 3m의 얼음을 시속 5노트의 속도로 연속 쇠빙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3m의 얼음을 멈추지 않고 뚫고 지나간다는 말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북극해라는 금지된 바다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마스터키였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가 영토라 주장하는 그린란드는 사실 거대한 얼음에 막혀 북쪽 해안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배를 덴마크가 손에 넣는다면 그들은 미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그린란드의 희토류를 채굴하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북극 항로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파는 물건이요? 5억 달러. 10억 달러? 우리가 사겠소. 지금 당장 계약서에 추가해 주시오.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이 배를 가져간다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애써 비웃음을 흘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글쎄요. 스펙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필드 데이터도 없이 만든 배를 어떻게 믿고 수억 달러를 태우란 말입니까? 그러나 김 공장장은 전화 한 통으로 도크의 수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 위로 타이탄의 선체가 서서히 떠올랐고 선체 앞부분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난달 캐나다 북부 해역에서 실시한 비밀 필드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빙하가 산산조각 나며 튀어오르는 장면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배는 속도조차 줄이지 않고 거침없이 얼음바다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라스무센 장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 신이시여. 저건 배가 아닙니다. 저건 우리 덴마크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김 공장장에게 달려들 태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양복 주머니의 위성 보안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펜타곤의 작전 총괄 밀러 국장이었습니다.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 자네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방금 위성사진 판독 결과가 나왔어. 창원 도크에 있는 저 하얀 물체, SMR 원자로 코어가 잡힌다는데 사실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국장님. 200MW급 전력 공급이 가능한 이동형 원자력 발전 쇠빙선입니다. 이 배가 그린란드에 정박하는 날엔 미국의 매입 협상은 끝장입니다. 수학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밀러 국장의 목소리가 살기를 띠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막아.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든 기술 감사로 협박하든
저 배가 덴마크 국기를 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 실패하면 자네 책상은 알래스카 오지에 있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돌아온 저는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비참함을 억누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펜타곤은 이 거래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SMR 기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판매를 강행하신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 방산 기업 전체에 대한 기술 감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카이, 현대로템까지 모든 수출이 올스톱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고도 추악한 협박이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이 경악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김 공장장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제발 당황해라. 제발 미국이라는 이름값에 겁을 먹어라. 그러나 김 공장장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미스터 번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신뢰를 팝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고작 그런 삼류 협박으로 우리의 신뢰를 훼손하려 드시는군요. 김 공장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가슴팍에 꽂아 넣었습니다. 기술 감사.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언제든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서부터 본국에 보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보고도 당신네 국장님이 감사를 입에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친 저는 제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문서의 헤드라인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의거한 비확산 조항 면제 검토서였습니다. 미스터 번스, 당신네 나라가 자랑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 특허, 2029년에 만료되는 거 아시죠? 저희는 그 시점에 맞춰 지난 10년간 독자적인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 노심 설계는 미국식 가압수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피동형 자연순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계도면 위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인증 스탬프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완벽한 기술적 자립을 끝낸 상태였던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을 얻고 전 세계의 에너지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8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인천공항 VIP 라운지의 창가 자리에 앉아 이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한때 유럽의 맹주라 불리던 덴마크의 라스무센 국방장관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노인처럼 축 늘어져 앉아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비행기들이 아닌 빈 크리스탈 잔 속에 녹아가는 얼음만을 위태롭게 응시하고 있었죠. 불과 이틀 전 10조 원이라는 거에게 수표를 흔들며 한국은 우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하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자국의 안보를 통째로 날려버린 파산 선고를 받은 늙은 정치인의 초라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20년간 수많은 전략적 승리와 패배를 지켜보았지만 이번처럼 한국과의 오만이 절망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토록 처절하게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스무센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번스, 도대체 왜입니까? 우리가 10조 원을 일시불로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루마니아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현찰을 한화는 왜 쓰레기 취급하며 던져버린 겁니까?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화의 김철수 공장장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장관님, 당신들이 3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의 면전에서 서류를 찍고 아시아산 싸구려라며 비웃었을 때 당신들은 단순히 무기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짓밟은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신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DNA입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자의 10조 원보다 우리를 지켜달라며 손을 내미는 우방의 1조 원이 우리에겐 더 소중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떻게 최강의 자리에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선포였죠. 사실 덴마크가 놓친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화가 덴마크의 제안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앙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이 긴급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K방산 표준화 전략을 통해 나토 NATO의 동부 전선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K강철 벨트는 이제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 체계가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통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라스무센이 10조 원을 들고 번호표를 뽑으려 했을 때 이미 한국은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자신들의 파트너로 선점했던 겁니다. 이제 덴마크는 유럽 내에서 한국산 무기를 쓰지 못하면 연합 작전조차 수행할 수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우리가 타이탄이라 불리는 원자력 추진, 쇠빙선을 통해 목격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였습니다. 펜타곤 수뇌부조차 경악하게 만든 그 하얀 괴물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한 이 배는 움직이는 거대한 발전소였고 북극해의 빙하를 3m 두께까지 시속 5노트로 짓부수며 전진할 수 있는 인류 최강의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조차 기술적 한계와 예산 문제로 포기했던 영역을 한국은 묵묵히 창원의 도크에서 완성해 놓았던 겁니다. 밀러 국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정부를 협박해 그 배를 막으라고 비명을 질렀을 때 저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고작 한반도의 작은 기업 하나에게 기술 감사를 들먹이며 깡패짓을 해야 할 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김 공장장이 제 가슴팍에 꽂아 넣었던 법률, 검토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인증 스탬프는 미국의 모든 협박을 단 한 방에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원천 기술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독자적인 피동형 자연순환 냉각 방식을 완성해 놓았고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와 조선소, 재건 기술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하청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와 안보라는 두 가지, 인류의 생존권을 패키지로 묶어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새로운 킹메이커로 우뚝 섰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마지막으로 라스무센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10조 원짜리 일시불 보증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낡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도 않습니다. 70년 전 탱크 한 대 없어서 맨몸으로 전차 궤도 밑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 처절한 가난과 공포가 지금의 한국인들을 이토록 무섭고도 위대한 거인으로 키워낸 원동력이었음을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가는 내내 곱씹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지갑 속에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김 공장장이 헤어질 때 건네준 낡은 흑백 사진의 사본이었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군 트럭을 향해 초콜릿을 구걸하던 한 소년의 눈빛. 그 소년의 눈에 서려있던 절망이 이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철의 의지로 변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백악관 브리핑룸은 이 충격적인 결과로 인해 발칵 뒤집힐 것이고 덴마크 총리는 사임 압박에 시달리며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치적 소란보다 제 가슴을 더 뛰게 하는 건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땀방울을 흘리며 용접 불꽃을 튀기던 창원의 그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무서운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얼어붙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가장 차가운 시련이 닥칠수록 그들은 더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진격의 발소리는 전 세계를 영원히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